안녕하세요. 간호윤리와법의 최성입니다. 독학사 과목 중에 간호윤리와법 여러분들과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의료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간호도 우리가 많은 법정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 과목에서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서 시대적인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 대비를 하고 학습을 통해서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호의 법적인 측면 1입니다. 여기 이 제1절의 법적 이슈와 용어에서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 간호의 어떤 사례형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와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행위의 정의는 의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의료법 제1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료 행위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그 다음에 조산, 간호 등이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의료의 메인은 의료법의 메인은 이제 의사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조산과 간호까지 넣어져 있긴 하나 독자적인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료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987년도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예방과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 듣고 관찰하고 병상,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 방법으로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그 다음에 기타 각종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의료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의료의 종사자는요.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 인력들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라고 의료법에는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그 다음에 의사 5가지만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의료 행위와 관련돼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의료 관련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의료 행위의 특성은 구명성,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의료 행위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로서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는 어떤 거가 있어요? 수술을 해서 칼을 댄다던가 우리가 엉덩이 주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IV를 스타트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의 도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행위 내 살을 모여가 돼서 이렇게 인시전을 낸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런 침습적인 행위를 본질에 기인한 위험의 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 반드시 뭘 해요? 설명을 하고 퍼미션을 받죠.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설명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따라와 줄 거냐 아니냐 이제 자발적인 선택의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측 곤란성이 있어요.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응의 개인차로 인한 예측 곤란성이 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개인차. 분명히 보편적으로 다 검증되어 있는 것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적용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천만만 명 중에서도 개 중에 한 명은 그거에 대해서 사이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퍼미션, 그 설명 동의서를 받을 때 예측 곤란한 미래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재량성 의료인이 자유재량을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어떻게 해요? 딱딱 뭐 보호자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런 건 아니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 행위들은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성. 의료 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일반인 모두 파악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러한 부분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인들은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비공개성, 대부분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 것도 나의 프라이버시예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전문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확실하죠. 그래서 의료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라이센스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각각의 다 라이센스는 있습니다. 면허증이든 자격증이든 이런 게 검증이 되어야만 사람의 살리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해서 끝났고, 자, 의료 분쟁으로 넘어오세요. 의료 분쟁은 의료 분쟁 조정법,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분쟁 조정원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정비가 되고 구조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가다듬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의료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의료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느냐, 판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딜레마에도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료 분쟁 조정법이 생겨서 의료 분쟁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죠. 굉장히 좋은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의료 사고로 인한 다툼, 다툼을 말하는 게 의료 분쟁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의료 사고에 발생하는데 환자 측이 의료인에게 의료의 과오, 의료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의사가 문제가 있다고 거는 경우는 없죠, 거의. 누가 해요? 환자 측이 이제 의료 소송을 걸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이 죽었냐? 왜 내 자식이 죽었냐? 왜 주사 맞고 왜 죽었냐? 즐거워서 병원 가진 않지만 이렇게 아파서 주사 맞으러 갔었는데 그동안 이게 아프기 전까지는 씩씩했는데 건강했는데 왜 IV 맞고 죽었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경우, 환자 측이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의료 행위 중 예기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다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경우 설명을 들었네 안 들었네. 예? 그런데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나의 장기를 네가 무슨 멋대로 이렇게 막 드러내니? 막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러지 않았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었어. 죽을 수도 있었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을 아까 앞전에 다 하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견할 수가 없는 예측이 미래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이제 수술방이 어떻게 돼요? 오라고 하죠. 네, 들어오게 합니다. 보호자 들어옵니다. 네, 가운 입고 어떻게 해요?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죠. 그래서 퍼미션에 오버해서 해야 되는 진료 행위가 있잖아요. 의료 행위는 그 자리에서 집도이나 의료진들이 설명을 하고 다시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합니다. 저 있을 때도 그랬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랬을 경우에 퍼미션에 오버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투입시키고 퍼미션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의료 분쟁의 정의, 앞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의료 소송이 진행되면 과오로 판단을 해요. 자, 과오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집니다. 누군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게 환자 측이냐, 의료진 측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재판을 하겠죠. 네,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환자 측, 의료진 측 달라지죠. 자, 간호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의료의 과열종 간호가와 관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왜 의료 소송이 넓어지고 있냐? 이거는요, 간호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서비스 제공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간호와 의료 사고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자, 의료 분쟁의 특성은요, 장기화. 굉장히 장기화예요. 진짜 무슨 거대한 바위에다가 뭐 치죠? 계란 바위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 변호사 출신의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들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장기화 보세요. 전문화, 비공개성으로 해서 법원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게 이런 의료진과 환자 측과 이 사이의 갭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거를 사실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승소율 보세요. 일반인은 의료인에 비해 의료 과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낮은 승소율, 결국에는 패하고 말아요. 누가 이겨요? 근데 의료진 측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많이 승소가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높은 합의율, 대부분의 병원 측과 합의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인근에 있었을 때도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죽었어. 왜? 분유 때문에 우리 아스피레이션 돼서 익스파이어 했어요. 익스파이어 했을 때 병원 측에서 어떻게 부모 불러다가 자 1,000만 원에 합의합시다. 애기 낳는데 애기 낳고 몸도 푸는 비용도 안 나오는데 1,000만 원에 합의하자. 이렇게 먼저 컨택을 해요. 아 진짜 있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우였어요. 제 주변에. 1,000만 원을 갖다 아기의 생명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 아기 12달, 10달 엄마가 뱃속에다가 키우고 몸조리하고 하는데 태어나는 날 아기가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합의율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기 부검까지 하고 병원하고 합의를 했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합의를 해버리면은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뭔가를 잘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구조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보다는 소송을 하면서 저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유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소송을 거는 것도 있죠. 자, 형사소송은요. 사람이 이제 사상이 발생됐을 때 진행이 됩니다. 의료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보다. 왜? 이제 너랑 나랑 싸우는데 민사소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으로 번진다. 감정싸움 더 커지고요. 이거를 내가 더 이제 억울함이 더 크다. 응? 그랬을 경우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쪽으로 형사로 가는 경우가 100%죠. 네. 자, 의료분쟁의 유형은 의료분쟁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별표. 뭐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환자 측과 의사 측 사이의 합의와 화해를 사적 분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법원 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형사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를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등의 주무관서에서 민원이나 진정을 접수를 하거나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기구 또는 그 언론 기관에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유형으로 의료분쟁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어떤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절차를 통해서 많이 가시면 돼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 측은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증가하는 원인은 수요자 측면의 요인. 자, 본질에 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의료행위와 의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환자의 문제예요? 환자의 문제가 아니죠. 이걸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설명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환자한테. 그래야 이 수술을 내가 하겠다, 말겠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의료 분쟁이 발생하는 그 미묘한 차이도 설명을 잘했냐, 안 했냐. 나 그거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사람이 죽고 살고가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행위, 위험성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다 이거죠. 국민의 권리 의식을 신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자, 의료 정보의 확산으로 의료 사고 인지 수준이 향상이 되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네,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케이스가 이제 매스컴을 타고 기사를 타면서 내가 저런 일을 당할까? 그러면서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거를 보게 되면서 무슨 칼럼이라든지 변호사가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지식이 엄청 많아졌어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의료사고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심리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인체 반응, 그다음 환자 측의 비협조 이런 것들이
의료 분쟁의 증가 원인이 있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요. 의료 수요가 장축으로 증가해서. 자, 이건 뭐예요? 의료진 측면에서는 미치겠어요. 뭐가 미쳐?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데 환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요. 그걸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죠.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양적으로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내가 놓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 근데 그 놓치는 일이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있더라.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커요. 저도 임상이 있어 봤지만 가장 이게 수요의 양적인 증가를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윤리기관의 경쟁화에 따른 의료진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저 사람의 생명? 이게 그냥 등한시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의료의 전문화, 대형화, 상업화로 해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의 법률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환자 법률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환자한테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의료인의 의술과 주무의 유만, 이거가 별표치세요. 여러분 별표. 이게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공급자,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소송에 걸리는 문제는요. 이 주의 의무 임하도로 인해서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뒤에 계속 얘기할 거고요. 의사의 권위적인 태도와 책임 회피, 진료로 인한 환자의 불만이 가중돼서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권위적인 태도, 네가 의사면 나야 이러면서 굉장히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외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근데 요즘에 나오죠. 3분 진료 막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3분 진료. 3분 진료 어떤 분은 1분 하고 나와요. 그냥 처방전만 뽑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택진료비 이거 2만 원, 3만 원 냈느냐 막 이러죠. 그래서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간호사를 만들었죠. 병원의 영리추구 및 위험관리 대책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의료 분쟁이 굉장히 우리 공급자, 병원이나 의료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정비를 해줘야 의료사고가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제도적인 요인,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보험 전국민 실시한 건데요. 1989년도에 전국민 실시를 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슈예요.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의료 행위가 증가합니다. 그죠? 왜? 병원은 그동안에 못 갔어요. 1989년 이전에는 N수만큼, 내 가족 구성원만큼 다 안 했어. 등록을 안 했어.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근데 전 국민 이제 다 해준대. 해줬죠? 병원만 가면은 미국 같은 데 감기로 병원 가면 200만 원 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3,000원, 4,000원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치 병원 쇼핑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염려증을 배경으로 막 그러고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 행위가 증가를 했죠. 거기 중에서도 어떤 게 뭐가 발생을 해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의료 사고에 관한 사회적 보상 제도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거를 법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행히 의료 분쟁 조정법이 생겼고 조정 기구, 조정 분쟁 원이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앞에 소송 걸을 때 그냥 막무가내 가거나 소비자 고발센터 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 했어요? 여기 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도 이제 용산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의료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죠. 지역적인 한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신과 풍조가 만연이 되어 있으니, 자,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법제적으로 정비를 하시면 돼요. 법으로 잘 만들어서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호 업무와 관련성의 중요성이 뭐냐면,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의 업무와 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이러면서 싸워요. 간호사 너가 했잖아. 의사 네가 했잖아. 네 업무잖아. 이러면서 싸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개정을 하면 가장 좋은 게 간호법이 생겨서 네가 하는 간호사가 하는 일, 의료법은 의사가 하는 일 이렇게 나누는 게 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믹싱되어 있어 혼합돼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몰라요. 간호사 자체들이. 그러면 IV는 간호사 고유 업무냐? 아니에요. 친수적인 거는요. 다 의사의 업무입니다. 다만 의사는 간호사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근데 간호사들은 어때요? IV는 우리가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ABG 하는 거. 동맥혈 가스 분석하는 거? 의사가 해야 돼요. 간호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깊이 있는 우리가 아테리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뭐 그 혈액이 멈추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고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의 총괄 부여하는 법률의 판례를 볼 때 간호업무는 의사의 종속적인 보조 업무로만 판단되는 상황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임상에서 했었을 때 막 다 느낌이 막 팍팍 오실 거예요. 가슴에 막 글씨를 안 읽어도 그냥 뭐 사례에서 나오게 되는 유형들이죠. 의료진들이 과실 사례를 분석하는 결과 전체 판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최소 기본만 지키면 안전사고 안 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최근 의료분쟁은 병원이 직접 나서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민사소송보다 아까 좀 나왔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보험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사보험에 내가 뭐 일상생활 손해배상 뭐 이런 항목 등이 발생하면서 아마 나중에도 이런 쪽에 소송을 걸었을 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보험들도 굉장히 또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사람이 사망을 했었을 때는 형사소송을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분쟁의 예방 방안이에요. 충실한 설명과 철저한 기록을 해줘야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기록 굉장히 레포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충분한 설명 굉장히 이 말 별표 이거를 굉장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나 안 들었는데 난 했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발생돼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수한 검사나 수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확실히 그거를 사전에 설명을 하고 퍼미션을 받습니다. 서면상에 구두를 받아 놓습니다. 우리가 설명 동의서를 받죠.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설명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서 두고요. 후일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설명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기록으로 남겨놔야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의료진 나를 열심히 환자 간호했는데 환자가 뭐 한 거를 안 했어요. 실제 사례는 그거였어요. 환자와 이렇게 낙상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앞전에 의사를 굉장히 콜을 했는데 콜한 것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간호사가 다 책임졌습니다. 이게 낙상사고 발생했는데 의사한테 레포팅을 안 했다. 너가 다 해결하려고 했다. 이제 그게 이제 체계가 이렇게 레포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만한 병원과 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죠. 질상에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질상에 과실을 주장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처벌, 사과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를 무시하지 말고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의 발생에 의료인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그거에 대해서 의료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고 의료인의 병원 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친절한 설명이 의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근데 친절하지 않고 불통불통하고 나 바빠 죽겠어? 이렇게 태도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심보,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절한 설명과 여유를 가지고 인력이 일단 풍부해야 되겠죠. 여유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분쟁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돼요. 법적인 것도 잘 몰라서 의료진들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료 분쟁에 대한 교육 강화, 의료기술의 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분쟁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법학 교육에 대해서 소홀한 것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수 교육도 잘 해주고 이 의료 법학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의료 분쟁이 마무리된 후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진료상의 문제가 점이나 발생 시 대처 과정, 진료 기록 복사 요청할 때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공, 환자 측이 계속되는 문제의 소송상 불리한 답변을 할 경우 이런 것들이 연구, 분석, 반복 분쟁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이 기나긴 말의 말미는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것이고 의료 분쟁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육 강화예요.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하자. 그 다음에 적정한 보상 제도를 확립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우선 환자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환자 측에서 가급적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의료진 측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다른 원인의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항변을 하면서 의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에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입장에서 판단할 제도적인 장치, 여기다 별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사법기관 이전에 간편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조정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제도적 장치에서 어떤 걸 말할 수 있냐? 조정제도를 정비하시면 좋겠네요. 의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해주면 되겠어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데 그 조정제도가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의료법에 대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제사업 또한 보상 한도액이 낮아서 실효성이 적다. 따라서 국회에 여러 차례 상반된 바 의료분쟁법이 조속히 제정돼서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제점.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보상제도를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 분쟁의 예방 방법에서 의료 본질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 계약의 중심적인 내용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 처치, 주사, 투약, 수술, 마취, 진료 행위를 해야 될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입원을 하잖아요. 진료를 한다. 이거는 동시에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료를 하면서 이런 거 해줄게. 내가 너 입원장 날렸어. 그러면 입원시키면서 이런 거 해줄게. 동시에 저런 의료 계획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의료진은 있습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업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할 때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본질에 대한 국민적인 또 다른 이해는요. 우리가 의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의료인들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소극적인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문제죠. 네. 그 진정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대요? 높은 진료를 없게 만들고 의학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또 국민들한테 홍보해서 의료와 환자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진료 때문에 왜 소극적인 진료 왜예요? 의료사고 터질까 봐. 소극적인 진료했더니 결국에는 이 소극적인 방어로 인해서 더 많은 높은 진료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국민과 우리가 의사와 환자에게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자, 법적인 용어에서 우리가 간호사고가 발생합니다. 간호사고는 인적 요인과
그 물리적 요인, 과정적 요인, 그 투약사고, 낙상사고, 화상사고, 수혈사고가 이렇게 있죠. 이런 간호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간호과오가 발생이 돼요. 인적 요구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어요. 위반했었을 때.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더 문제가 생겼다? 이제 간호과실로 갑니다. 이때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고는요,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야기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불상사를 말을 하는 거고, 사고는 뜻밖의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간호사고란 간호의 과실 또는 과오 여부 판단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태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만,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환자의 상해,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또 건강상의 변화, 예측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이때 우리가 간호사고가 발생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에 간호사가 우리가 간호사의 의무에 반해서 발생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적인 책임,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이 되게 되면, 맞다라고 보게 되면, 업무상 과실은 대부분 어떤 거냐?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예요. 환자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갔거나 사망했거나 그랬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호사고는 자, 불법행위, 업무상의 과실, 주의 음한 태도, 부정행위, 전단적 의료행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간호사고 유형에 따라서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처치, 환자의 관찰, 의미 있는 발견을 보고하지 못하고 투약, 과오, 해당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것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간호 사례입니다. 간호 사례는 투약사고, 양명, 용량, 파이브라이트를 안 지켰네요. 그죠? 투약사고가 가장 또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및 기록사고. 우리가 노트, 레포트를 안 했어요. 증상 징후를 제대로 관찰,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바뀌는 거. 우리가 의료사고 나면은 차트 갈아 아픈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화상, 더우물 주머니로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화상을 입었던 건 더우물 주머니 이렇게 대준다라는 거는 확인을 계속 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온도 괜찮으세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 확인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무의식 환자한테는 더 각별히 우리 환자를 봐야 되는 거고, 환자 개인의 소유물을 분실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 안 해줘요. 관리 안 해주죠? 집에다 놓고 오시면 되죠. 낙상, 잠을 자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을 때에 침상에서 떨어져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낙상 사고로 인해서 뇌손상, 골절, 상처, 염자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소송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낙상 사고.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노인병 등. 일단 신생아 안전관리. 그래서 우리 최근에 몇 년 전에 핫 이슈적이었죠. 네,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 및 자해사고. 어디서만 정신과예요. 정신과에서 이런 환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과 가면 화장실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사고 예방, 슈사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것도 간호사고의 유형이 될 수가 있고, 의료기계 기자재 사용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 이송관리 잘못해가지고, 자,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를 이송하는 도중에 환자의 추락, 충돌, 손상, 낙상이나 비슷하네요. 이랬을 때, 롱카, 스트레치카로 이동했었을 때 이때 발생한 추락, 기타 감염관리, 수혈사고 굉장히 또 많이 나죠. 이거 뒤에서 우리 다시 또 간호단에서 볼 겁니다. 환자의 탈출 이런 것들이 사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고는 실제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고 원인은 과중한 업무가 너무 많고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요. 이게 굉장히 부족해서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 측면, 지식계조 측면에 일단 업무 측면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간호사 인원이 너무 없어요. 처방이 자주 바뀐다거나 업무가 많이 저기 하죠. 과중되고 그 다음에 상태를 파악하기 부족한 지식이야. 지식이 너무 없어. 잘 알지 못한 새로운 업무일 때 그것을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간호윤리의 첫 번째 수업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수강의 마지막은 간호 업무, 간호의 발생, 네, 이런 유형들까지 했죠.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다음 강부터는 더 세밀하게 공부를 사례형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